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예. 일단 이 환위험 관리라는 이 제시문을 볼 적에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수능은 당연히 여러분 이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다 파악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약술분술의 지금 실제적으로 트렌드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핵심이 되는 그냥 키워드들이 답이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위험 관리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전개하기 위해서 먼저 환위험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1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이제 2문단부터는 환위험의 결정 요인이 어떤 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가지 요인 중에서 하나의 요인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요인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보여줘요. 그래서 1문단, 2문단은 환위험 관리에 대한 개념과 환위험 관리에 대한 그 결정 요인, 그 다음에 3문단은 환위험 관리 기법에 대한 기초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때리는 겁니다. 4단락, 5단락, 6단락, 7단락 관리기법 1, 관리기법 2, 관리기법 3, 관리기법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은 환위험 관리 기법에 대한 네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제시문의 주요한 특징이고 실상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건대 그냥 내부적 관리 기법에 해당되는 배팅이 답이 될 확률이 높고요. 매칭이 답이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선불란 해지가 답이 될 확률이 높고 통화 옵션 해지가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파악할 때 디테일하게 수능처럼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하지만 우리는 전체 구조 안에서 이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올 만한 키워드들을 이제 표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어렵죠. 이게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회문화 지문의 특징은 어렵고 난해해도 논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환위험이라는 것이 있죠. 위험이란 예측 불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위험이에요. 불확실성이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의 6개월 뒤, 1년 뒤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이 위험이야.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물론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의 더 큰 위험이지만 잘 돼도 위험인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금융거래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중 환위험은 국제금융거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외국에 이제 무역 활동하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겠죠. 위험이 이제 환위험이라는 표현을 써요. 환위험이라는 것이 환율에 따른 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에 따른 기업 가치가 변화될 가능성의 정도를 말하는 거야. 환위험의 개념이에요. 선생님이 1달락, 2달락, 3달락 여기다 그냥 한 번에 표시할게요. 그래서 환위험의 개념은 환율 변동 때문에 생기는 가치의 변화예요. 당연히 환율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과 10년, 15년 그때만 해도 환율이 막 900선, 1000선 왔다 갔다 거리다가 달러 한 줄 말하는 거죠. 지금은 1400, 1500 왔다 갔다 거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야. 그래서 환위험은 환율 변동이야. 그래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손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환위험은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손실도 고려해야 되고 이익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든 현재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이야. 그러니까 현재 예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위험에 대한 정의예요. 아시겠습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정도예요.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정리하고 필기 안 할게요. 여러분 2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락. 2단락의 내용을 볼까요? 자, 이제 환위험의 결정 요인이에요. 환위험의 결정 요인이라고 씁니다. 두 가지 요인. 결정 요인. 환위험은 어떤 걸로 결정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환율 변동. 이거 잘못 적었다. 이거 잘못 적었어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환율 변동, 환노출이에요. 환율 변동 곱하기 환율 변동 곱하기 환노출이라는 말로 여러분 요인을 정합니다. 그래서 환위험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환율 변동의 증가. 봐봐, 여러분. 환율 변동도 얘랑 비례하고 환노출도 비례하는 거죠. 두 가지 다 비례해. 그래서 환노출이 증가하면은 환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환노출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환율 변동이라는 것은 기업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봅시다. 환노출은 외화로 표시된 자산 마이너스 외화로 표시된 부채. 자, 환노출에 대한 정의 말했죠. 환노출은 외화로 정의된 자산 마이너스 외화로 정의된 부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입 예상액. 현금 유입 예상액.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냐. 에서 빼는 거야. 뭘 빼냐면은 현금 유출 예상액. 요것이 환노출에 대한 측정이야, 측정. 이거를 의미하는 순노출을 측정한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요것이 순노출인데요. 이걸로 측정한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이제 순노출. 현금 유입 예상에서 현금 유출 예상을 뺀 것을 순노출이라 그래요. 이것이 이제 이것에 대한 용어잖아요. 여러분, 용어에 따라가야죠. 순노출을 측정할 수 있는 순노출의 절대값이 클수록 비례하는 거야. 순노출과 환노출은 다른 개념이지만 절대값이 클수록 환노출이 크다. 이렇게 나온 거야. 순노출이 클수록 환노출이 크고 환노출이 클수록 결정률이 올라간다. 자, 환율 변동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얘는 어차피 통제가 불가능해. 이거는 국제 어떤 그런 그 전체적인 그 국제 그 지수라는 표현을 쓰죠. 경상지수, 뭐 경제지수를 말하기 때문에요. 측정 이거는 우리가 건들 수가 없어.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얘를 건드는 거예요. 한노출을 건드려 가지고 얘를 통제하면서 얘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건 다 답이 되겠죠. 그럼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환노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환노출에 대한 4가지 기법을 뒤에 설명한 것이 이 글의 주요 주장입니다. 아시겠죠? 환율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이번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이거에 대해 말이 어려우니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순 노출이 10만 달러인 기업은 이거 차이가 10만 달러인 기업이에요. 100만 원의 손해를 보는 거고 10원 하락하면은 1만 달러인 경우는 1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요 차이가 여러분 요것에 대한 차이가 이것이 작을수록 위험 요인이 적다라는 거죠. 손해를 보게 된다. 환율 변동과 달리 환노출은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다시 한번 할게요. 환율 변동과 달리. 자, 환율 변동은 기업이 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환노출은 기업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노출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된다. 자, 핵심을 알겠죠? 환노출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환노출을 통제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쭉쭉 나열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요거 2개 차이예요. 저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빚에 대한 차이야. 요거에 대한 차이가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총 4가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요것이 환위험의 결정 요인에 대한 그 2번째 내용이고, 그러면은 3번째. 이제 글을 전개하기 위해서 쭉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가는 거야. 봅시다. 환위험 관리 기법이나 풀었죠. 이제 이거를 정확히 말하면 환위험을 관리하는데 환노출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여러분 이거를 줄이고 같이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환위험도 같이 줄이는 방법이야. 어떻게? 환노출을 줄이는 거야. 어떻게? 얘를 줄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차이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기법이 환위험 관리 기법인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고민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게 도대체 뭔 내용이 필요하냐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수학능력 고사라는 것은 이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생판 모르는 글을 가지고 이 글을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 전개 방식과 내용을 우리가 주장을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
의사소통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독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독해법이에요. 그러니까 독해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관건이지, 이 내용을 우리 지금 고3 학생이 환위험에 대한 얘기를, 환율 변동, 환노출, 이걸 알아서 뭐 합니까? 이해되십니까? 다만, 이 독해라는 것은 내가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글을 보더라도, 글의 구조와 주장하는 바를 파악하게 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잖아. 무슨 문제입니까? 어떻게 이 글을 전개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해당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언어 능력인 거예요. 환위험 관리 기법을 설명합니다, 이제. 다양한 종류의 한 노출을 관리하여, 한 노출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은 환위험 관리라는 거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불확실하게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불확실성을 없애느냐가 목표겠죠. 이거를 여러분, 그쵸? 여러분, 없애는 걸 해치라고 하잖아요. 해치라는 표현을 쓰죠. 해치 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환위험 관리 기법이라는 말은 해치 기법하고 같아. 자, 여러분, 이런 게 다 답이에요. 환노출, 순노출, 자사 마이너스 부채, 이런 게 전부 다 답인 거야. 환위험 관리. 큰 틀 안에서 구조에 나오는 것이 답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해치 기법에 따라 수반되는 거래 비용, 효율성이 달라지므로 환위험의 종류와 크기, 미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법을 이렇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수립해야 된다. 어떤 걸 따져서 거래 비용, 효율성, 그다음에 환위험의 종류와 크기, 미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 환노출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거래 노출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 환노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포함되는 거죠. 환노출이 포함되는 것이 이제 거래 노출이에요. 환노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거래 노출인 거야. 두 개의 포함 관계 잘 보셔야 됩니다. 외화 표시 거래 청산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이것도 말이 어렵죠. 외화 표시 거래의 청산 과정에서. 근데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냥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글을 읽으면은 여러분, 이것이 수능에 이 글을 쓴 사람, 이 글을 선택하고 문제를 만든 사람의 이 글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죠. 자, 보십시오. 환차익, 이득이죠. 환차손, 손해를 보는 거야. 이것에 대한 발생하는 정도인데 뭐냐면은 거래의 청산 과정, 거래의 청산, 거래를 마치는 걸 말하는 거지. 내가 물건을 샀어. 그러면 내가 돈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럼 돈이 거의 입금되겠죠. 내가 돈을 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입금되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외화 거래인데 이게 바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마존에 물건을 사더라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리는데, 선생님이 참고로 말을 하면 선생님은 이제 판매디랩이라는 글로벌 의치학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결제를 많이 합니다. 그 외국 사람이 통장에서 입금시키면은 한국에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이틀, 길게는 4, 5일이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환율이 변동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받는 게 그 사람이 돈을 입금한 거랑 달라. 그게 여러분 이제 그것에 대한 환위험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2, 3일 동안에. 물론 이건 되게 특별한 경우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요 2박 3일 동안에, 상당히 되게 위험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쌍둥이 빌딩 무너진 적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일어나면은 2박 3일 동안에 상당히 많은 환율이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건 예측이 불가능해. 그래서 거래가 끝나는 거는 입금이 될 때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은 그게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 관리를 이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하는 내부적 관리 기법과, 자, 봅시다. 거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이에요. 요거를 관리하는 기법으로 내부적인 게 있고 외부적인 게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환위험의 개념과 환위험의 결정 요인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우리가 통제하면 좋으나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환노출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노출 통제하기 위해서는 환위험 관리라는 기법을 써야 되는데 그 기법은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아까 말했던 순노출의 절대값을, 그러니까 이득과 절대값 나온 거 알겠죠? 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기법들이 활용된다. 그것이 네 가지다.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글을 전개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좀 문제 있어가지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부터 그 네 가지 관리 기법을 말 그대로 이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출제될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내부 관리 기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고, 외부 관리 기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순 노출을 줄이거나 순 노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아까도 말했죠. 순 노출의 절대값을 결국은 줄이는 거죠. 네팅과 매칭 등이 있다. 자, 봅시다. 네팅, 매칭 이렇게 합시다. 선생님이 네 가지를 한눈에 좀 보려고 그래요. 한눈에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네팅과 매칭을 두 가지를 뭐라 그랬냐면 내부적 관리 기법이에요. 기업 내부에서 관리하는 거야. 자, 뒤에 보면은 또 두 가지 나오는데요. 내부적 관리 기법으로는 선물한 해지가 있고요. 선물한을 했지. 선물한 해지 없애는 걸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 통화 옵션 해지예요. 통화 옵션 해지. 요것을 이제 외부적 관리 기법이라 합니다. 총 네 가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게 출제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럼 네팅, 매칭, 선물한 해지, 통화 옵션 해지가 무엇인지 첫 번째 개념이 나올 것이고요. 개념.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네팅, 매칭, 선물한 해지, 통화 옵션 해지의 주요한 특징 또는 뭐 예 같은 걸 들겠지. 항상 글을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구조화시키는 거는 뭐 쌤이 수학 문제를 풀든 아니면 국어 글을 전개하든 내가 이 강의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뭐 장점과 뭐 단점 이런 게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야. 네팅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키워드만 적을게요. 네팅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을 말하는 거야. 뭐 삼성도 다국적 기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 뭐 메타, 그렇죠? 인스타그램이나 하고 있는 메타, 뭐 유튜브를 하고 있는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다국적 기업이고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 또는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채권 채무를 상쇄한 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글로벌 기업들이 지사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한국에도 있지만은 뭐 일본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미국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기업 내부에서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 간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같이 돈을 주고받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물건을 직접 납품하지 않고 미국에다가 미국 지사에 납품한 다음에 미국 지사에서 판매할 게 아닙니까? 그럼 두 개의 어떤 그런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겠죠. 이거를 개별적으로 건건 발생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한다라는 거야.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그 네팅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일정 기간 경과에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상쇄하는 차액만을 결제하는 제도이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네팅은 반드시 같은 통화로 해야 돼. 같은 통화. 그래야지 그 순노출을 줄일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같은 통화. 원화로 하든 아니면 달러로 하든 간에 그걸 정해야 됩니다. 매칭도 마찬가지야. 둘 다 같은 통화를 합니다. 하지만 얘는 한 번에 결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채권 채무 관계를 상쇄한 후,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많은 일들이 채권 채무 관계에 일어나지만은 관계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차익만 결제하는 거야. 내가 100번 거래했지만은 전체 금액만,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래할 때 10원 남았는데 두 번째 할 때 100원이 남았어. 뭐 네 번째 거래할 때 마이너스 200원이야.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지만 쭉 해가지고 전체 일정 기간 동안의 결과물만 전체 계산했더니 100번의 거래 중에서 300원이 남았어요 라고 해가지고 상쇄하는 차액만을 결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간편해졌죠.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저 채권 채무 상쇄 차액만 결제, 차액만. 요것이 여러분 네팅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차액 결제할 때 결제 통화 시점을 선정해야 하는데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한 3개 이상의 회사들이 관련된 다자간 내세의 경우,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삼성전자의 한국지사, 삼성전자의 한국본사, 미국지사, 일본지사 3개 이상의 회사들이 관련되는 다자간 네팅, 3개 이상이 되는 다자간 네팅의 경우는 그룹 내의 중앙결제센터가 자회사들의 채권 채무 관계를 총괄 관리하는 거야. 자, 한 번 더 말하지만은 그룹 내의 중앙결제센터가 이거 특징이에요. 중앙결제센터가 자회사들의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총괄 관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각적으로 상계하고 순차익만을 개별 자회사들에게 통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앙결제센터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한 특징이죠. 이런 것도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네팅은 교환 수수료 등 은행 비용을 절감하고 환 노출 금액을 줄임으로써, 자, 대체하고 교환 수수료, 은행 비용 절감, 이거 장점이겠지. 자, 은행 비용 절감, 수수료 등, 왜? 여러 가지 건이 있지만, 100건의 건이 있지만 한 건밖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 노출 금액을 줄인다. 자, 환 노출 금액을 줄이죠. 아까 말했지만 환 노출 금액이 100번의 거래 동안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어요. 이거는 줄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손해를 막는데, 자, 손해를 막는데요. 손해를 줄일 수가 있지만 단점. 결제 시점이 늦어지거나 거래 시와 결제 시의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시점이 늦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사람이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한 달, 2달 뒤에 받으니까 이것도 리스크인 거야. 그 다음에 결제 시의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자,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원래는 네팅이라는 제도는 같은 통화라고 적혀 있었는데 요거 좀 헷갈리네요. 요거 뒤에 봅시다. 뭐라고 써 있는지. 이게 지금 바로 나와야 되네. 매칭에 대한 설명을 바로 나가네. 단점은 요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데, 나는 네팅이 같은 통화를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한 거는 결제 시점이 늦어지거나 결제 시점에 늦어지는 거, 그 다음에 통화 종류가 달라진다. 이게 지금 통화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적읍시다. 이 사람이 그리니까 내가 말하는 상식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종류가 달라진다. 이것이 문제점이야. 원래 네팅의 기본적인 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을 알겠죠? 결론적으로 정답은 네팅, 중앙결제센터 이런 게 답일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장점,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외우는 것 아니에요. 자, 매칭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까? 자, 매칭. 그 다음에 이 5번째 그리기. 이게 5번째예요. 매칭은 외화 자금 흐름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환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뭐라고 적혀있냐면 외화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 자, 외화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외화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 말 좀 어렵죠? 만기별로 일치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외화 유입 유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왜? 외화 자금이 계속 불일치하기 때문에, 환율의 수많은 변동 이런 것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이제 매칭의 개념인데, 자, 예를 들어서 특징.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이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 대금을 달러로 지불한다면 달러 유입과 유출이 상쇄됨으로써 환 노출이 감소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달러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달러가 아니라 이제 원화라 그러죠.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요, 환 노출이 감소된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쵸? 원화를 쓰게 되면 환 노출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네팅이 보통 통일한 그룹에 적용되는 것에 비해
자, 네팅은 동일한 그룹. 아까 말했던 삼성전자, A지사, B지사, 본사. 근데 매칭은 동일한 그룹 내뿐만 아니라 동일한 그룹 내도 사용하는데 뿐만 아니라 제3자 간의 거래에도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저 이베이 이런 데랑 하더라도 적용한다. 외화 유입과 유실의 시점이 어긋나면 그 기간 동안 환 노출이 발생하므로 외화 거래의 발생 시점에 유의해야 된다. 자, 이건 뭐 장점 단점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네요. 다만 환 노출이 발생하는 건 뭐냐면 외화 유입과 유출의 시점이 어긋날 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적으면 되겠죠, 그것도? 그래서 이게 외화 거래 발생 시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어. 매칭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게 설명했네요.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글을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장을 따라가야 돼. 그 다음에 6번째. 선물한 해지와 통화 옵션 해지가 표적이다. 자, 외부자 관리 기법에 대한 얘기가 통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도 좀 어렵지만 말 자체는 어려워도 정답이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능이 아니잖아. 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선물한 해지가 무엇이냐 설명합니다. 특정 외화를 거래일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인 선도환율로. 자, 선도환율이란 말이 나왔죠. 선도환율. 자, 무슨 얘기냐면은 선도환율이란 말은 거래일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이야. 그러니까 이날 예를 들어서 뭐 2025년 7월 1일 날에 환율이 예상은 불가능한데 이미 그날 환율을 딱 1달러당 한국돈 1,500원 딱 정해놓는 거야. 이게 선도환율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만기일에 인수 인도하기를 약정하는 선불한 계약을 통해 환여물.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선도환율이라는 것은 환율을 정해놓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하에 정해놓겠죠. 그래서 그때 얼마가 될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을 막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선물한 계약은 선물한 계약이야. 그래서 선도환율을 통해 선물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선물한 계약이 무엇입니까? 선도환율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계약하는 걸 말하는 게 선물한 계약인 거야. 선물한 계약은 거래 체결 시기가 아닌 만기일의 외화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거래 체결은 6월 1일인데 7월 1일 날에 만기에 돈이 왔다 갔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 시점에 외화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은 해당 거래 금액만큼의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매도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는 한 달 뒤에 돈을 줘야 되는데 아예 선불한을 팔아버림으로써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지금까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 A 기업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수출 대금 100만 달러를 3개월 후에 받는다. 100만 달러를 팔고 3개월 후에 받아. 근데 A 기업 현재 환율이 1,000원인데 3개월 후에는 1,250원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3개월 후에 받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3개월 후에 환율이 달려있기 때문에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한다면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10억 원이 되어 예상보다 큰 이득을 보지만, 그죠? 이득을 보지만 반대로 800원을 하락한다면 8억 원이 되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때 A 기업이 만기가 3개월이고 선도환율이 1,200원인 선물한을 매도하면 3개월로 수출 대금을 받을 100만 달러를 선불한 계약 상대방 인도하고 12억 원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환율이 폭등하거나 떨어지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선불한으로 미리 환율을 지정한 금액을 선물한을 팔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장점은 확정이야. 그렇죠? 확정이야. 확정된 돈을 받아요. 다만 환율이 갑자기 올라가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가 수익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익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단점에 대한 얘기는 설명하지 않았네. 뭐 잘 따라오니까 가장 어려워하는 글이에요. 가장 어려워하는 글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이렇게 다 알라고 설명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약술론술이 갖고 있는 큰 틀 안에서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디테일한 내용들을 모르더라도 큰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선불한 해지는 환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만, 자, 환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합니다. 근데
이로 인해 환율이 기업에 유리하게 변동하는 경우 누릴 수 있는, 자, 여기서 나왔네. 이게 기회가,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단점이 있네. 그쵸? 선물한 해지에 대한 지금 현재 단점을 설명했네, 여기다가. 그래서 이러한 이익의 기회를 잃지 않으면서 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통화 옵션 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익의 기회를 잃지 않으면서 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화 옵션 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통화 옵션 해지는 선물 해지에 요거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네요. 그쵸? 그 통화 옵션 해지가 제일 좋겠네.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자, 통화 옵션 해지는 통화 옵션이라는 설명했네. 외환을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자, 봅시다. 옵션이란 옵션이라는 건 여러분 알겠지만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야. 외환을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자, 통화 옵션은 권리야. 내가 살든 말든 나만의 결정이야. 그래서 통화 옵션을 이용하는데요. 통화 옵션은 내가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만기일 또는 그 전에 매입하거나, 자, 매입 또는 매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살 수 있든 아니 팔든 내 마음인 거야.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가 부여된 계약이다. 자, 매입 청구권이 부여되는 옵션은 콜옵션. 자, 매입하는 것은 콜옵션. 적을게요. 콜옵션. 콜 살게. 자, 매도하는 권리는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는 풋옵션이라고 했죠. 매도 청구권 풋옵션이야. 내가 콜옵션을 선택할지 풋 선택할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야. 약간의 일종의 보험 상품이죠. 내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 다음에 환율 상승할 때는 풋옵션. 자, 이것도 있죠. 상승할 때는 풋옵션. 환율이 하락할 때는 이익이 발생한 상품이므로 반력 수당을 할 수 있다. 자, 콜옵션은 상승할 때. 콜옵션은 환율 상승. 자, 이런 것도 출제할 수 있어요. 환율 상승. 얘는 환율이 하락할 때 쓰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콜옵션은 각각 환율 상승 위험과 환율 하락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통화 옵션은 선불한 계약과 유사하나, 통화 옵션은 선물한 계약과 유사하나, 이거랑 유사하나, 비슷하나, 옵션 매입자가 환율에 따라 옵션의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여기에 권리가 부여됐다라는 특징이 있어. 이게 특징이죠. 그쵸? 옵션 매입자는 자신의 유지할 때만 옵션 행사하는 권리를 가지는 대가로. 자,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고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로 무언가를 지불해야 되지. 그래서 옵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옵션 매도자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된다.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었죠. A기업이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행사가격이 일단 1,200원이고 옵션 프리미엄이 달러당 10원인 달러와 풋옵션을 매입하면 3개월 환율에 따라 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환율이 1,200원 이하라면 옵션 행사하여 달러당 1,200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1,200원보다 높다면 옵션 행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을 차감하면 11억 9천만 원을 얻을 수 있고, 이와 반대로 환율이 1,200원보다 높으면 옵션 행사하지 않고 수출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그대로 외환시장에 팔아서 11억 9천만 원 더 많은 원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요거에 어떤 그런 돈이 들어가는 거야. 요 이제 지불하는 거죠. 옵션 프리미엄이 지불해야 될 금액이죠. 요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단점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가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옵션을 한 건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마지막 이 사람의 주장인 거죠. 이걸로 끝인가? 오케이.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여러분 구조만 생각합시다. 구조만 생각해.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 위험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결정 요인을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환율 변동과 환 노출이야.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율 변동은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환 노출을 기업이 미리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해가지고 네팅과 매칭을 한 거야. 네팅은 같은 통화끼리 그다음에 채권 채무 상쇄를 해가지고 차액에 대한 부분으로 차액만
딱 여기 나오게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노출 말고 거래 노출을 줄이는 거야, 그쵸? 거래 노출을 줄이기 때문에 손해를 상당히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은행 비용이 절감되고 환 노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나 요것이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 네팅이고, 매칭은 같은 기업 또는 다국적 다른 기업과도 똑같이 이제 통화별 만기별로 이미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 노출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선물한 해지랑 통합옵션 해지는 선도 환율을 이용한 선물한 계약. 얘는 통합옵션을 말한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행해서 결국 환위험을 계속해서 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도구들을 말한 거예요. 다 이런 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다 답인 거예요. 이런 게 답인 거예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거나 박스 치거나 하여튼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큰 굴지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독해하는 방법 아시겠죠? 약수명수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내어지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큰 틀 안에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묻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왜 선생님이 이 내용을 길게 하는지 알겠죠? 이 환위험 관리라는 내용을 너무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보통 1시간 이상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내용을 파악하면은 환위험 관리라는 이 글을 볼 때 어떤 흐름 안에서 나왔다는 것이 파악이 되면은 뭐 굳이 자세하게 몰라더라도 흐름들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약술론술은 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